3만 5천. 수학적으론 불가능한 수치죠. 67달러에서 500배 성장. 세계은행은 공식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기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냈죠. 절망의 땅에서 교실의 불빛으로 전문가들은 발칵 뒤집혔고 경제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DNA를 가진 겁니까? 그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잠재력은 국가가 아니라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모든 데이터는 이 나라를 예외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예외가 곧 강대국들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67달러,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1953년 한국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번 돈입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보다 낮았어요. 세계 최빈국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70년 뒤, 이 나라는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500배가 넘는 성장이죠. 세계은행은 지금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찰리 해링턴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데이터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을 인간으로 존경합니다. 제가 한국을 연구하게 된 건 사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지정학적 문명 전략을 가르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동아시아의 흐름이 곧 세계의 흐름과 같다는 거였죠.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전 세계 질서를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국가들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당연히 먼저 봤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조차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었으니까요. 중국도 연구했죠.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자원,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그쪽으로 인식이 더 쏠려 있었어요. 일본이 더 앞서 있고 중국이 더 빨리 성장한다는 시대적 배경 때문이었죠. 하지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나라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유일한 분단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절대 선진국이나 강대국과 비교할 때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더 단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70% 이상을 장악하고, 조선업에서 96%를 차지하고, 배터리와 방산 수출에서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나라였죠.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국의 역사를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처음 마주한 건 충격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한국의 모습을 담은 기록들을 보면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1953년 영국 가디언지의 특파원이 서울 거리를 걸으며 남긴 기록이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무너진 건물들만 보였고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으며 사람들은 판잣집과 천막에서 살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이들은 맨발로 돌아다녔고 겨울이 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어 죽을지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이게 당시 서울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은 국가라고 부를 수 없고 그냥 폐허이며 원조로 연명하는 거대한 난민촌일 뿐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실제 숫자를 보니 더 참담했어요.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67달러였는데 이게 얼마나 가난한 수준이냐면 세계 최빈국으로 꼽히던 에티오피아보다도 낮은 금액이었죠. 산업시설은 거의 다 파괴됐고 공장이 있어도 돌아갈 전기가 없었으며 전기가 있어도 돌릴 기술자가 없었습니다. 도로는 끊겼고 철도는 폭격으로 망가졌으며 농토의 3분의 1이 황폐화된 상태였어요. 1954년 미국 타임지는 한국을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파괴된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전쟁 전 남한 인구는 약 2천만 명이었는데 북쪽에서 피난 온 사람들까지 합치니 2,500만 명이 넘었죠. 좁은 땅에 먹을 것도 없는데 사람만 넘쳐나는 상황이었습니다. 1955년 세계은행이 한국에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6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그들이 낸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게까지 명확했어요. 이 나라가 자립경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소 30년간은 지속적인 국제 원조가 필요하고 그마저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30년간 원조를 받아도 성공을 장담 못한다는 게 당시 국제사회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1957년 일본의 한 경제학자는 더 냉정한 평가를 내놨어요. 한국이 일본 수준의 경제를 이루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당시 한국인들조차 이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 명백한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절망의 밑바닥에서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말이죠. 1950년대 후반 한국 정부는 정말 이상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나라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학교부터 짓기 시작한 겁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발칵 뒤집을 만큼 미친 듯이 지었어요. 1955년부터 1960년 사이에 한국에 세워진 학교 수가 무려 3,000개가 넘었습니다. 당시 이걸 본 외신 기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저 나라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학교부터 짓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아주 냉정하게 한국 정부는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것 같다며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건 책이 아니라 빵이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맞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교육이 무슨 소용이냐는 논리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제가 그 기록들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어요. 1950년대 말 한국의 문맹률이 78%에서 22%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불과 5년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400% 가까이 늘어난 셈이었죠.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세대가 1960년대에 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였고 1950년대가 끝날 무렵 국제 언론의 평가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1959년 뉴욕 타임스의 헤드라인을 보면 이랬어요. 한국 10년째 원조에 의존, 자립경제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내용이었죠. 결국 세계는 여전히 한국을 끝난 나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가 빵을 주라고 할 때 한국은 책을 선택했고 모두를 위해 학교를 지었으며 그 교실 안에서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건이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습니다. 1960년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자는 거였어요. 당시 한국이 수출하던 것들이 뭐였는지 생각해보면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텅스텐 원석과 생선, 김 그리고 가발이 전부였어요. 1961년 한국의 수출액은 4천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10년 안에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25배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말이죠. 1962년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비현실적인 목표이며 한국 정부는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어요. 사실 그들의 반응이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냥 시작했습니다. 1962년 울산의 첫 공업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던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1964년에는 독일로 광부들이 떠났고 간호사들도 함께 떠났어요. 저는 그들의 기록을 읽으면서 가슴이 묘한 방식으로 뭉클해졌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탄광 깊숙한 곳으로 내려갔고 간호사들은 독일 병원에서 밤낮으로 환자를 돌봤죠. 그들이 벌어온 돈은 고스란히 한국으로 송금됐고 그 돈으로 고향에 있는 동생들을 학교에 보냈으며 부모님께 따뜻한 방을 만들어드렸고 남은 돈으로 공장을 지었습니다. 한 광부의 편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더군요.
어둠 속에서 곡괭이를 들 때마다 고향에 있는 동생 얼굴이 떠오르고 그 아이가 대학에 가서 의사나 선생님이 되는 모습을 상상하면 힘이 난다고 말이죠. 이건 단순히 돈을 벌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사러 간 거였어요. 과거 식민지를 거느렸던 유럽 국가들은 다른 나라의 자원과 노동력을 수탈해서 성장했는데 한국은 자국 청년들을 외국으로 보내서 번 돈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1965년 한국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결정이었는지 당시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리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사람들은 친일파냐며 분노했죠. 애초에 일본은 36년간 한국을 지배했던 나라였으니까요. 왜 그들과 손을 잡느냐는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결정을 밀어붙였고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오기 시작했어요. 감정보다 실리를 택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한편 공장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60시간이 넘었는데 하루 12시간씩 일주일 내내 일한 셈이었죠. 저는 처음에 이 숫자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록들을 더 파헤쳐 보니 답이 보였습니다. 한 여공의 일기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21살이었고 경상도 시골에서 올라온 장녀였어요.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밤 11시까지 일했고 손가락이 부어서 바늘을 잡기 힘들었지만 이번 달 월급으로 막내 오빠 책가방을 사줄 수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있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일요일 아침마다 고향에 편지를 썼는데 동생들에게 꼭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언니가 여기서 버는 돈으로 너희를 대학까지 보낼 거라고 적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수십만 명의 장남과 장녀들이 공장으로 갔고 그들은 자신의 청춘을 동생들의 학비로 바꿨으며 밤낮 없이 일해서 부모님께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비록 그들 자신은 제대로 된 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동생들만큼은 꼭 공부시키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던 거예요. 1967년 한국 정부는 또 하나의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바로 종합제철소 건설이었어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준비하면서 기초산업으로 철강산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경제사정으로 볼 때 국내 자금만으로 종합제철소를 짓는 것은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제철소 건설을 위해 주식을 공모했지만 목표액 33억 원의 0.4%인 1,300만 원만 모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국민들조차 믿지 못할 만큼 불가능해 보였던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은 다들 무모한 일이라며 반대했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들과 국제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과시용 사업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세계은행은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채산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국내외의 많은 기관이나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제철소 건설을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초입에 들어선 입장에서 철강의 자체 생산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철소 건설을 성사시켜야 했습니다. 1969년 1월 하순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을 걷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태준이었어요. 그는 종합제철소 건설에 쓸 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 워싱턴까지 날아갔지만 세계를 이끄는 철강업계와 금융기관들은 이름조차 낯선 후진국 대한민국에다 종합제철소를 짓는 것이 성공할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박태준은 곧바로 콘도로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를 올렸습니다. 미국에서 협상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방법이 있다고 말했어요. 바로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전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농수산 지원,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한 자금을 제철소 건설로 돌려서 활용하자는 제안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기막힌 아이디어라며 동의했지만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당시 정치권은 농수산 지원 용도로 쓰일 자금을 전용하는 데 반대했어요. 많은 국회의원이 농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회장은 농수산업진흥 대신 국내 최초의 제철소 건설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농민들의 표를 잃을 수도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었으니까요. 점진적으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일본의 기업과 정부가 태도를 바꿨어요.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미국이 주도권을 잡았던 국제제철차관단 협약이 붕괴되면서 일본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됐고, 둘째는 일본 내 산업공해 문제로 인해 철강공업 설비를 판매할 크고 안정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했으며, 셋째는 한국의 능력과 의지를 보고 어차피 한국의 종합제철소는 건설될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야와타제철과 후지제철, 일본 강관 3사의 기술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1970년부터 제철소 건설에 착수했어요. 박태준 회장은 첫 삽을 뜰 때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며, 그때는 우리 모두 우향우에서 0일 만에 몸을 던져야 할 것이라고 말이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예정보다 일정을 한 달 앞당긴 1973년 6월 9일 마침내 용광로에서 첫 쇳물이 흘러나왔어요.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1,205억 원의 혈세와 조상들의 피와 땀, 눈물값을 쏟아부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조업 첫 해인 1973년 포항제철은 매출액 1억 달러, 순이익 1,200만 달러를 달성했어요. 이로써 포항제철은 세계 철강 역사에서 제철소를 가동한 첫 해부터 이익을 낸 유일한 기업이 됐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일화를 발견했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1978년 중국의 최고 실세로 떠오른 덩샤오핑이 신일본 제철을 방문해서 중국의 포항제철 같은 제철소를 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나야마 신일본 제철 회장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제철소는 돈과 기술로만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짓는 것이며, 박태준 같은 사람이 없으면 포항제철과 같은 제철소는 지을 수 없고 포항제철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1969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1961년에 세운 목표 기억하시죠? 10년 안에 수출 10억 달러. 정확히 8년 만에 달성한 거예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황급히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장. 우리가 틀렸다는 제목이었어요. 비현실적이라고 했던 그 신문이 틀렸다고 인정한 겁니다. 1960년대가 끝날 무렵 국제 언론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12월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을 보면 한국은 더 이상 원조 대상국이 아니며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으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실려 있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자립 불가능이라던 나라가 이제 신흥공업국이 된 겁니다. 저는 이 10년의 기록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경제성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독일 탄광에서 곡괭이를 든 오빠가, 공장에서 밤을 새운 언니가, 용광로 앞에서 땀 흘린 아버지가, 그들 모두가 자신의 오늘을 동생들의 내일로 바꿨던 거죠. 세월이 흐르며 한국은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합니다. 공장은 세워졌지만 그걸 연결할 길이 없었어요. 당시 한국의 육상운송은 철도 중심이었는데 이건 일본 강점기 때 부설된 철도들이 전국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부분 산업철도 건설에 치중해서 상대적으로 도로 개발이 부진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는 계획보다 초과 성장했는데 도로 부문의 저조한 투자로 수송 문제가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지속적 고도 성장에 따른 육로 수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계기가 된 건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에르하르트 서독 수상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경제 발전은 공장 건설뿐 아니라 도로나 항만 등 기반시설이 정비돼야 하며 자신은 아우토반을 이용할 때 마음속으로 감사 경례를 한다고 말이죠.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이 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했다는 사실에 주목한 박정희 대통령은 본에서 쾰른까지 구간을 수차례 왕복하면서 고속도로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직접 고속도로 구상도를 스케치할 정도로 열의를 보였고 서둘러 고속도로 건설 10개년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부는 도로 관련 세입 중 자동차, 통행세와 유류세를 도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도로정비촉진법과 도로정비사업 특별회계법을 제정했어요.
그렇게 첫 고속도로인 서울에서 인천까지 경인고속도로가 24km 4차선으로 개통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역사는 그 다음이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에 달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된 겁니다. 착공하고 나서 2년 5개월 만에 완공됐는데 총 연장 대비 공사 기간을 따져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완공된 거였습니다. 이런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고속도로 건설 관련 장비도 인력도 경험도 턱없이 부족한 1인당 국민 총생산 164달러의 최빈국에서 말이죠. 로이터 통신은 또다시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도 별로 없는데 왜 고속도로를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3만 대도 안 됐으니까요. 서울 인구가 300만 명이 넘었는데 자동차는 3만 대였죠. 그런데도 고속도로를 만든 겁니다. 자동차가 없으니까 고속도로를 안 만드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가 있어야 자동차가 늘어난다는 논리였어요. 미국도 일본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무리한 공사 일정과 경험 부족으로 공사 기간 중에 77명의 인부가 사망했어요. 저는 이 숫자를 보고 한참을 멈춰야 했습니다. 77명이요. 그들 각자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으며 돌아가야 할 집이 있었을 겁니다.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한겨울에도 일을 계속했고 얼어있는 땅 위에 도로 포장을 하는 등 무리수를 뒀던 거예요. 한 기록을 읽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도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노동자들은 손이 곱아서 연장을 놓치기 일쑤였고 동상에 걸린 발로 비탈길을 오르내렸으며 밤이 되면 천막 안에서 몸을 녹이다가 새벽 4시면 다시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한 인부의 증언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길을 빨리 만들어야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이 나가고 그래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이죠. 부실한 공사로 나중에 보수비만 1,52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철도 위주의 수송 구조가 도로 위주로 바뀌었고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됐으며 공업단지가 전국 곳곳에 건설됐고 산업 생산성도 높아졌어요. 고속도로 건설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와 공장은 성장했지만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농촌이었어요. 초기의 경제개발 계획은 도시 중심의 공업화 위주로 진행됐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했다 해도 전체 인구의 70%가 살았던 농촌의 살림살이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유다령이 쓴 새 역사를 위하여라는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리에 빠진 덴마크를 부흥시켰던 국민운동가 그룬트비와 달가스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농민들에게 근면과 자조와 협동 정신을 일깨우고 이를 실천하는 새마을운동을 일으켜 농촌을 부흥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새마을운동이었어요. 저는 이 운동의 기록들을 읽으면서 참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라는 노래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마을마다 퍼져나갔어요. 이 노래들 확실하게 그 시대를 상징하는 소리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초가집 없애기, 블록 담장으로 바꾸기, 마을길 넓히기, 다리 놓기, 마을회관 건립, 상수도 설치 등 환경 개선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채소 재배, 과수 재배, 특용작물 재배 등 농가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됐어요. 중반 이후에는 정신개혁과 국가발전, 생활윤리와 가치 있는 생활방법, 새역사 창조와 우리의 사명 등 정신개발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놀란 건 이 운동의 방식이었어요. 초기에는 국가가 주도했지만 대중들이 초가집이 바뀌고 마을길이 뚫리는 것을 보면서 신바람이 나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한 마을 이장의 기록을 읽었는데 처음엔 정부에서 시멘트 몇 포대만 지원해줬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밤낮으로 일했고 한 달 만에 마을길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느 할머니의 증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생 살았던 초가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을 때 처음엔 서러웠지만 새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블록벽을 만졌을 때 눈물이 났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 집이구나.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이죠. 새마을 운동은 국민에게 자신감과 불굴의 의지를 불어넣었고 경제 기적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호주 국립대 김영하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박정희의 할 수 있다는 정신은 산업화뿐만 아니라 민주화로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할 수 있다가 유신체제가 들어서면서 안 되면 되게 하라로 바뀌며 국가 권력이 도덕성을 상실했고 애초 할 수 있다가 가진 도덕성은 민주화 세력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생들은 죽을 각오로 독재체제에 맞서 투쟁했고 그런 대학생들 중 근면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정말 역대급 아이러니였습니다. 산업화의 주역과 민주화의 주역이 일란성, 쌍생아처럼 함께 태어난 겁니다. 입장과 철학은 달랐지만 진정성과 헌신, 열정과 소명의식으로 무장한 한국인이 출현한 거였어요. 저는 이 시기의 기록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새마을운동. 이 둘은 단순히 길을 만들고 집을 고친 게 아니었어요. 이건 나라의 뼈대를 만든 작업이었고 국민의 정신을 세운 과정이었습니다. 77명이 목숨을 바쳐 만든 고속도로 위로 물건이 오갔고 손수 지은 블록집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꿨던 거죠. 그렇게 나라의 인프라와 정신이 동시에 완성되던 시절, 한국은 본격적인 경제대국으로 가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건 정말 특이한 현상이었어요.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빛나는 민족이었던 겁니다. 세월이 흐르며 한국에게 3번의 거대한 시험이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세계는 이제 끝이다라고 말했지만 한국은 3번 모두 더 강해져서 일어섰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일 쇼크였어요. 석유 가격이 하루아침에 2배 이상으로 뛰었고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졌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유를 전부 수입에 의존했으니까요. 외신들이 다시 한국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적이 끝나는 건가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을 보면 한국 경제 오일 쇼크로 위기, 성장 둔화 불가피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가 후퇴한 거였어요. 세계는 다시 한번 한국을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끝인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위기 속에서 더 과감한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중동 건설 붐이 시작됐습니다. 석유로 큰 돈을 번 중동 국가들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건설사들이 그 일을 맡은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확실하게 한국인들의 특성을 이해하게 됐어요. BBC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취재했을 때의 기록을 보면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인들이 도시를 만들고 있었고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일했으며 그들은 약속한 기한보다 빨리 건물을 완성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동 발주처들이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렇게 명확했던 겁니다. 한 해에만 중동에서 벌어들인 돈이 100억 달러가 넘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또 투자했습니다. 반도체에 말이죠. 삼성이 64KB D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일본은 물론 미국도 장악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어 보였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도전은 무모하며 일본과 미국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특이한 전략을 썼습니다. 일본보다 더 빠르게, 더 대량으로 생산한 거예요. 일본이 256KB를 만들 때 한국은 이미 1MB를 준비했죠. 속도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만에 역대급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D램 시장 1위에 오른 거예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긴급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반도체 강국이 되었나 하는 제목이었어요. 기사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공장에서 살다시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워 해결하며 일본 엔지니어들이 퇴근할 시간에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한 댓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적으셨더군요. 하루에 13시간 근무에 한 달 이틀 쉬는데 이건 사는 게 아니더라고. 천리행군의 유격훈련을 하는 군대가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말이에요. 그 정도로 치열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하지만 앞날의 희망을 보았기에 견딜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봤죠. 올림픽 개막식을 본 외신 기자들은 놀랐어요.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이게 3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맞나? 서울은 도쿄나 파리 못지않은 현대 도시라는 평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지하철이 있었고 고층 빌딩이 즐비했으며 전자체점 시스템과 대형 스크린, 완벽한 중계 시스템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올림픽 기간 내내 단 한 건의 대형 사고도 없었다는 겁니다. BBC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울 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완벽하게 운영된 대회이며 한국인들의 조직력과 완벽주의가 빛났다고 말이죠. 올림픽이 끝난 뒤 한국에 대한 세계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었어요.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였죠.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5,000달러를 넘었습니다. 36년 만에 75배가 된 거였어요. 이코노미스트가 특집 기사를 냈는데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시아의 4마리 용 한국이 선두로 나서다. 홍콩과 싱가포르, 타이완 그리고 한국. 이 4나라를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였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며 한국에게 전혀 다른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냉전이 끝났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됐죠.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몇몇 대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몰렸고 외신들이 불안한 신호를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금융 위기가 터졌습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무너뜨렸고 한국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고 달러가 없었으며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합니다. 4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을 보면 한국의 기적이 끝나다.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이제 끝났다고 봤어요.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최소 10년은 회복하지 못할 것이며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다고 썼습니다. 실제로 상황은 끔찍했어요. 한 해에만 3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실업률이 8%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이 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있던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들고 나와서 나라에 기부했습니다. 우리가 모은 금으로 빚을 갚자는 거였죠. BBC가 이 현상을 취재했어요. 서울 거리에 긴 줄이 늘어서 있고 사람들이 자신의 금을 기부하기 위해 줄을 섰으며 할머니가 결혼 반지를 내놓고 학생들이 돼지 저금통을 깨서 가져온다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저는 한 댓글을 또 읽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쓰셨더군요. 금 모으기 운동했을 때 우리 할머니가 끼고 다니셨던 금반지도 가져가서 운동에 동참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이에요. 3개월 만에 모인 금이 227톤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21억 달러였어요. 당시 한국 외환 보유액 총액이 37억 달러였을 때였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면 한국인들은 국가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받아들이며 이런 국민적 단합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들다는 평가가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움직였습니다. 구조 조정이 시작됐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했으면 핵심 역량에 집중했죠. 삼성은 자동차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 대신 반도체와 휴대폰에 올인했습니다. 현대는 기아를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웠죠. 한국 경제의 회복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출이 다시 늘어났고 외환 보유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한 거예요. 원래 4년 뒤까지 갚기로 했던 빚을 3년 만에 다 갚아버린 겁니다. 세계가 10년은 걸린다고 했던 회복을 3년 만에 해낸 거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특집을 냈습니다. 제목이 불사조 한국,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빠른 회복이라는 거였어요. 외신들은 또다시 한국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고 말이에요. 저는 한 댓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쓰셨더군요. 결국 믿을 건 대한국민이며 돌이켜보면 우리는 국난 때마다 똘똘 뭉쳐왔고 역사상 숱한 외침과 전쟁의 폐허도 이겨낸 DNA를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분은 국민이 나라의 뿌리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티면 지금의 국난을 이겨낼 것이라는 희망밖에 남은 게 없다고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답은 이거였어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안다는 거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위기는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기가 열리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전쟁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었어요. 바로 축구였습니다. 한일 월드컵이 열렸고 전 세계가 한국을 봤죠. 그런데 외신 기자들이 놀란 건 축구 경기가 아니었어요. 광화문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붉은 티셔츠를 입고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대한민국,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퍼포먼스이며 한국인들은 집단으로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다는 평가였죠. 저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였어요. 100만 명이 모였던 광화문 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고 돌아간 거예요. BBC 기자가 새벽 2시에 광화문을 다시 찾았는데 시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거리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섣불리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미국인으로서 확실하게 이 부분이 부러웠어요. 미국도 월드컵에서 3위를 한 적이 있긴 합니다.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에서였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당시 참가국이 13개밖에 안 됐고 미국에서 축구는 주요 스포츠가 아니었으니까요. 미국은 야구와 농구, 미식축구의 나라입니다. 축구는 그저 아이들이 하는 운동 정도로 여겨졌죠.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국 선수가 로스앤젤레스 구단으로 이적했는데 거기에 리오넬 메시라는 슈퍼스타가 있다는 이유로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메시를 보러 갔다가 손흥민을 발견하고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고 감탄하는 미국 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이 다양한 방면에서 미국인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축구 선수 하나가 한 나라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포츠를 넘어서 문화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영상 서비스죠. 그곳에서 한국 드라마 한 편이 터졌습니다.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111개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썼죠. 한국은 넷플릭스를 장악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이건 미국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만든 작품인데 한국을 배경으로 한 최초의 해외 장편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호랑이 민화를 살린 캐릭터가 나오고 저승사자 의상을 입은 인물이 등장하며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팔찌가 중요한 소재로 쓰였습니다. 심지어 작중 인물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아이씨라는 한국 비속어까지 그대로 나왔죠. 미국 애니메이션인데 한국 문화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담아낸 겁니다.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수 인기순 상위권 영상 대부분이 캐대 헌일 정도였어요. 다른 영상들은 조회수가 많아도 500만을 넘기는 게 드문데 캐대헌은 트레일러만 600만을 넘었고 트레일러를 제외한 모든 영상들이 수천만에서 1억 이상의 조회수를 보여줬습니다. 골든이라는 곡은 무려 조회수 3억을 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음악이었습니다. 작중에 나오는 노래들이 진짜 K-팝처럼 들렸는데 알고 보니 빅뱅과 2NE1, 블랙핑크를 프로듀싱했던 테디를 비롯해서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를 작업한 글로벌 프로듀서들이 대거 참여한 거였어요.
단순히 K-팝 스타일을 흉내낸 게 아니라 실제 K-팝 제작 시스템으로 만든 음악이었던 겁니다. 빌보드 같은 주요 차트에서도 이 노래들을 K-팝 음악으로 공식 분류했어요. 심지어 작품 속 안무까지 실제 K-팝 안무처럼 정교하게 짜여 있어서 팬들이 안무 분석 영상을 만들어 올릴 정도였습니다. 노박 조코비치의 딸이 이 작품의 팬이 되어서 조코비치가 미국 오픈 4강 진출 세레머니로 작중 소다 팝이라는 춤을 췄다는 일화도 있었죠. 한국 대통령이 감독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호랑이가 너무 깜찍하고 저승사자도 인상적이었다며 놀라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문화 강국을 강조하면서 자유로운 문화와 예술 창작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신의 문화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미국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한국을 배경으로 작품을 만들고 세계 최고의 프로듀서들이 K-팝 음악을 만들기 위해 한국 레이블과 협업하며 전 세계 아이들이 한국 안무를 따라 추는 겁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을 때도 놀라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렇게 썼죠.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를 이겼고 이건 문화 권력의 이동을 의미한다고 말이에요. 1953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문화를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감동받은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은 이 모든 걸 평화롭게 해냈다는 겁니다. 총도 없고 폭력도 없었어요. 그저 좋은 음악과 재미있는 드라마, 감동적인 영화로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강대국들은 군대를 보내서 다른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노래와 춤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얻었어요. 한 댓글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진짜 기적인 건 아무런 자원 없는 이 나라에서 오로지 근면과 능력으로 올라섰다는 것이며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은 남의 것 강탈해서 산업 기반 만들고 그걸로 부자가 됐지만 한국은 자신의 의지로 이 기적을 이뤄냈다는 내용이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침략한 적이 없었고 수탈한 적도 없었으며 전쟁으로 부를 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교육과 노력 그리고 문화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이끄는 나라들 중에서 한국만큼 신뢰받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안무를 따라 춥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문화의 반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연구하기 훨씬 전부터 한국에 대한 예언들을 들어왔어요. 그것도 세계를 이끄는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온 예언이었죠.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섣불리 믿을 수가 없었어요.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과 영국 비밀정보부가 자문을 구하는 전 세계 최고의 민간 정보기관 스트래포의 설립자죠. 그가 10여 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근래 전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드문 국가이며 가장 위험하고 난이도가 높은 지정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해 최강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라고 말이에요. 당시 세상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조롱하는 쪽도 있었고 대부분은 그냥 헛소리로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한편 그가 이런 건 거의 헛소리에 가까운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미국 뉴욕에 위치한 세계 최고의 전문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 또한 자체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2050년까지의 글로벌 장기 경제 성장 전망 보고서였는데 각국의 생산성 증가율과 거시 경제 변수, 교육과 성장 잠재력 지수 같은 주요 경제 지표들을 총합해서 엄청난 분량의 글로벌 미래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1인당 GDP가 무려 82,000달러에 달하며 89,000달러로 예상되는 미국도 거의 따라잡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경제를 가진 부국이 될 거라고 전망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군사력부터 국제 외교력, 그 외 전반적인 국제 영향력에 있어 미국과 함께 제2의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있었어요. 당연히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일본은 물론이고 고작 한국이라는 저 조그만 나라가
조만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고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군사 강국이 될 거라는 전망에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과 무시, 그리고 조용한 비웃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명의 엄청난 거물이 등장합니다.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전설의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였어요. 그는 코로나 시기 직후부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며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경제와 외교의 중심이 되는 국가가 될 것이며, 게다가 결국에는 통일까지 하게 된 후 엄청나게 똑똑하고 성실한 인구 8천만의 사우디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풍부한 희토류를 포함한 방대한 지하 자원, 시베리아 철도와 아시아 하이웨이로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이어주는 국제 교통과 물류, 문화 교류의 허브가 되어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이런 전망 역시 앞서 본 조지 프리드먼과 골드만삭스의 전망들처럼 공감보다는 마치 그가 무슨 낯술이라도 먹고 떠드는 헛소리처럼 취급되며 조롱과 무시의 대상이 됐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너무 황당한 예언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황당한 전망들이 모두 너무도 높은 확률로 빠르게 현실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직후부터 실제로 대한민국은 그 능력과 위상이 수직 상승하여 벌써부터 전 세계 최강의 경제와 문화, 그리고 군사적 최강대국으로 부상할 베이스를 이미 갖춰버렸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적인 변화들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킹덤과 기생충, 방탄소년단을 잇는 캐데헌은 전 세계 1위를 다 섭렵해버렸고, 심지어 그 OST인 골든의 경우 지금 빌보드부터 전 세계 대중음악의 모든 역사와 기록을 갈아엎고 있어요.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제 파리와 영국, 그리고 미국 대표 박물관에 이어 세계 4대 박물관으로 올라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피는 역대 최초로 4천을 넘어 5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JP모건의 경우 앞으로 한국은 6천까지도 갈 수 있다는 믿기 힘든 발표까지 내놓았어요. 지난달 한국은 총 660억 달러의 수출고를 올려 역대 최고의 수출 기록을 세웠고, 반도체 역시 지난달 기존의 수출 기록을 모두 갈아엎는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1%도 안 되던 한국 경제 성장률도 벌써 2배 가까이 올라 지금 1.7%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제 관세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해제와 내년 초부터 시작될 조선과 반도체 쌍끌이 수출을 중심으로 한국은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장 높은 번영과 발전의 시기로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특히 조지 프리드먼과 짐 로저스 모두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어쩌면 말 그대로 최악의 위치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변이 모두 세계 최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이들 관계가 복잡하게 교차되어 얽혀 있는 곳이며, 거기다가 나라까지 반으로 나뉘어져 아직도 정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너무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대신 이것이 한편으로는 한국에게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지정학적 불리함은 만약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거기에 더해 지혜로운 외교가 동반될 때에는 오히려 엄청난 강점으로 뒤바뀔 수 있고, 그래서 그 지정학적 레버리지를 잘 이용하게 되면 주변 모든 국가들이 한국에게 오히려 의존하게 되어 세계 최강대국으로 빠르게 부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지정학적 레버리지가 발휘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지난 70년 동안 이어져 오던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있어요. 결국 이 아시아에서 또한 기존의 강자, 일본은 이미 이빨 빠진 맹수가 되어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천천히 몰락해가고 있는 반면, 지난 20년 동안 파죽지세로 덩치를 키워던 중국 또한 이제는 국제 정치와 국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성장세가 크게 꺾여버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라는 조직의 보스가 이미 은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기존의 2인자였던 그 중간 보스급 강자들의 힘 또한 예전과 같지 않아 어쩌면 전쟁 또는 계층의 엄청난 점프 등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이자 지금부터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세계 정세의 판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 모든 면에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해져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석학들이 지적했듯 쇠부터 반도체까지 못 만드는 게 없고 그것도 만드는 것마다 모두 다 세계 1위를 만들어버리는 매우 드문 전 세계 최강 올라운드 제조업 강국인데다가 이미 25년 전부터 전 세계 디지털 문화에서 1위 국가로 앞서갔고 또 반도체 분야에서도 1위를 하며 그렇게 세계 디지털 문화를 선도했던 한국에게 이 인공지능이라는 인류 마지막 전투가 눈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고 절망적이었던 위기를 이겨내고 갑자기 GPU 26만 장을 확보해버리며 단숨에 세계 GPU 보유국 2위로 올라서 버렸어요. 이제 당장 내년부터 미국도 중국과 어깨를 겨루며 세계 1위 인공지능 기술로 향한 활판을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중동 등 할 것 없이 쏟아지고 있는 방산 무기 수출 덕분에 단지 경제적으로 큰 돈을 버는 것뿐 아니라 과거 미국도 러시아가 누렸던 군사 최강국의 위상, 게다가 이제는 핵잠까지 보유하게 되어 더 이상 아무도 함부로 넘보거나 개기지 못하는 이 지구행성 최강의 군사 강국의 지위로 이미 올라서 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해져도 그러니까 중국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무시하고 싫어하면 그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며 무엇보다 신뢰하는 국가입니다. 지금 한국의 문화는 과거 미국 할리우드 영화나 또는 코카콜라와 리바이스 청바지가 일으켰던 것 이상의 수준으로 빠르게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힘이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지금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은 단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전 세계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의 전 세계 모든 선진국 그리고 강대국 중에서 과거 제국주의로 타국을 수탈하며 성장한 적이 없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당장 내년부터 앞으로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으로 자리를 굳히기에 매우 유력하며 또 미래 인공지능 시장에서 미국도 함께 또는 미국도 넘어서 세계 최강의 인공지능 기술 국가가 되어 과거 25년 동안 한국이 누렸던 그 디지털 최강국 황금기의 지위를 앞으로 100년간 다시금 누려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그 과정에서 그게 전기차든 배터리든 선박이든 아니면 반도체든 미래 사회에서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모두 다 그것도 최상세상의 퀄리티로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나라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앞서도 말했듯 한국은 홍익인간 정신으로 인해 그 지옥의 바닥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타국을 침탈하거나 괴롭힌 적이 없는 유일한 강대국이기 때문에 적이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선한 국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서 곧 다가올 새로운 세계에서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맡는 데 있어 그 누구보다도 자격이 가장 출중합니다. 저는 이 모든 기록들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한 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10여 년 전 조롱받던 그 예언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예측했던 경제대국, 조지 프리드먼이 본 지정학적 중심국가, 짐 로저스가 말한 문화와 기술의 허브, 모두를 위해 그 모든 것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변화 또는 성장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을 기점으로 과거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내다보았던 이제는 그냥 선진국이 아닌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대한민국, 기술과 힘뿐 아니라 무엇보다 문화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한국의 미래가 빠르게 현실로 실현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나라는 세계가 배우려는 모델이 됐습니다. 보란듯이 말이죠. 제가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어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도, 남미에서 온 학생도, 동유럽에서 온 학생도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은 애초에 특별한 나라가 아니었다고, 자원도 없었고 땅도 좁았으며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1950년대에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건 빵이지 책이 아니라고 세계가 비웃을 때 한국은 학교를 지었습니다.
1960년대에 자동차도 없는데 왜 고속도로를 만드냐고 세계가 조롱할 때 한국은 고속도로를 완성했어요. 1970년대에 제철소는 채산성이 없다고 세계은행이 반대할 때 한국은 용광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 나라는 끝났다고 세계가 선언할 때 한국 국민들은 결혼 반지를 들고 나와 나라에 기부했어요. 할머니가 평생 끼고 다니던 금반지를, 학생들이 돼지 저금통을 깨서 가져온 동전을 모두를 위해 내놓았던 겁니다. 저는 이런 건 세계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도 그런 적이 없었고 유럽뿐만 아니라 어떤 선진국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위기가 왔을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나라를 구한 겁니다. 정부가 강요한 게 아니었어요. 국민 스스로가 선택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경제 기적이 아니라 인간 기적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독일 탄광에서 곡괭이를 든 오빠가 동생 학비를 보낸 이야기. 공장에서 밤을 새운 언니가 가족을 먹여 살린 이야기. 용광로 앞에서 땀 흘린 아버지가 아들의 미래를 만든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모여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겁니다. 과거 대영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그들은 식민지를 착취했고 프랑스가 부강할 때 그들은 아프리카를 수탈했으며 미국도 강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수탈한 적도 없고 착취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땀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이끄는 나라들 중에서 한국만큼 깨끗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제 손녀가 8살인데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습니다. 한국어 단어를 따라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고 조르죠. 제가 손녀에게 물었어요. 왜 한국이 좋으냐고 말이에요. 손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사람들은 멋있어요. 그들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영화도 잘 만들어요. 그리고 착해 보여요. 착해 보인다는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국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문화로, 신뢰로, 그리고 선함으로 세계를 이끄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한국은 그 새로운 시대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조지 프리드먼이 예언했던 최강대국, 골드만삭스가 전망했던 경제, 대국, 짐 로저스가 본 미래의 중심,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겁니다. 아니, 이미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강대국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선한 강대국으로 남는 거예요. 과거 70년 동안 보여줬던 그 인간에 대한 존중, 평화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나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어둡습니다. 전쟁과 갈등, 불신과 증오가 곳곳에 넘쳐나죠. 이런 시대에 한국 같은 나라가 필요합니다. 힘은 있지만 침략하지 않고, 부유하지만 착취하지 않으며 강하지만 선한 나라 말이에요. 한국이 그런 나라로 계속 남아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가난해도 작아도 자원이 없어도 교육과 노력으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80대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제 생의 마지막 연구 주제로 한국을 선택한 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을 연구하면서 저는 데이터 너머에 있는 인간을 봤고 통계 너머에 있는 영혼을 봤으며 숫자 너머에 있는 희망을 봤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불가능은 없다는 걸,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선함은 결국 승리한다는 걸 말이죠. 이 교훈들을 저는 제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고 제 손녀에게도 전할 겁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세계를 이끄는 나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한국이 세계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로 남길 바랍니다. 작고 가난했던 나라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누군가의 용기나 선택이 우리 마음을 흔들 때가 있죠.
그저 평범한 하루였는데 그 안에 담긴 진심 하나가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누군가는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